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 본문학습 내용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한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우리 백석 시인의 영상 관련 영상 감상을 한 다음에 학습 활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본문이에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두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우리 플래시 파일로 우리 시 전체 내용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중심 내용 1행부터 8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의 화자의 처지와 시어의 상징성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화자의 처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는지 바로 가족과 헤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석이 놓여있는 처지도 함께 알 수 있었어요. 외롭고
또 고독한 상황이라는 것, 또 쓸쓸함의 정서를 아마 화자가 느끼지 않을까. 또 없고 없어지고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사라졌죠. 상실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시어의 상징성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어의 상징성, 바람과 추위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했죠. 자, 여기에서 암울한 현실 그리고 화자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한다 라는 내용. 첫 번째 중심 내용 1행부터 8행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휘 볼까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기억하시죠? 이거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남신이주, 신이주 남쪽에 있는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목수, 사람의 집. 방은 예전에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 주인의 이름 아래 붙여서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삿. 삿은 삿자리라고 하는 요거는 방언이죠.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였고요. 쥔을 붙이다 라고 하는 표현, 주인집에 새들어 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 교과서 옆쪽에 주석으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중심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9행부터 19행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리하여부터 쭉 가서 19행.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까지 했던 굉장히 절망적인 감정으로 치닫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교과서는 우리 아랫부분에 있는 그 부분, 자, 한번 내용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등장하는 향토적인 시어, 삿, 그리고 딜옹배기, 그리고 묵덕불이라고 하는 시어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 시어의 공통점은 모두 무엇이었느냐? 바로 향토적인 시어였고요. 자, 이러한 향토적인 시어의 특징은 예스러운, 옛날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감이 있고 정감이 느껴지죠. 그 다음 토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또 시대 상황과 관련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백석이 살았던 시대는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받았던 시대거든요.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시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삿, 디롱배기, 북덕불이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 다음. 자, 화자의 심리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부터 막 눈물도 날 거고요.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절망, 또 체념, 운명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정서가 극대화되는 절망적인 절망감이 극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나온 시절을 후회하며 한탄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죽음에 대한 그 충동을 느끼고 있는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내적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부분이라고도 함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갈등이 정점을 이루지만 하지만 이제 곧 다시 정서가 변화될 거니까 그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어휘풀이입니다. 누긋하다. 그 자신이 지내고 있는 방의 환경을 누긋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긋하다. 그냥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한 안 좋은 뜻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디롱배기. 이건 질옹배기. 둥글럽적한
안에다가 북독불을 넣어가지고 따뜻하다라고 했죠. 지피나 풀, 따위, 곁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물,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자, 새김질은 소가 하는 행동, 새김질. 계속해서 새김질을 한다. 계속해서 나를 반성하고 반추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행에서 19행.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20행에서 23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를 생각하는 것인데 하면서 이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자신의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분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좋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을 하죠.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운명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드러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행에 있는 세 글자. 그렇지. 시상에 전한 그러나. 그렇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좋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 반성을 하는 절망과 회한의 정서였다면 우리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요?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우리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 변화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어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따로 사용되는 어휘가 없습니다. 앞에서 그 평안도 방언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따로 사용되는 어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24행에서 32행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부터 마지막 우리 객관적 상관물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기억, 지읒, 시옥, 기억, 미음이라고 했던 객관적 상관물 바로 갈매나무죠.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까지 마지막 부분에 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어요. 자, 갈매나무의 상징성입니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얗게 눈을 맞고 있다. 뭐예요? 우리의 갈매나무죠. 갈매나무의 지금 모습, 그리고 갈매나무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자, 갈매나무는 어떤 존재냐?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바로 이 시에서 사용된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했죠.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사용된 평안도 방언이 있어요. 나주손 그리고 섭이라고 하는 이런 평안도 방언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백석의 고향이었던 평안도 이따가 하나 영상이 나오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의 북한 지역이에요. 백석의 고향이었던 평안도 방언의 구사는 백석시 전체에 공통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사용은 토속적인 정감을 주고 작품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뜻을 한번 볼까? 우린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나주손이라고 하는 건 저녁 무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우 옆, 바우섭은 바위 옆. 갈매나무는 갈매나무과의 낙엽, 화렵, 관목. 높이는 2에서 5m고 나무 껍질은 연한 잿빛을 띠고 있는 그 눈이 내리고 있는 곳에 있는 갈매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그 의연하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맑고 싶고 의지적으로 살고 싶고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희망적으로 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갈매나무의 객관적 상관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 전체 내용을 모두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를 하시거나 머릿속으로 되새겨 보시면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정리하시면서 뒤에 있는 학습활동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학습활동을 잠시 플레이를 멈춰놓고 282쪽부터예요. 여기를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신문사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에서 유학하였으며 영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백석은 훤칠하고 깔끔한 용모에 세련된 예절까지 덧붙여 당대 유명한 모던보이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작품에는 구수하고 토속적인 우리말로 그려낸 아련한 고향의 풍경이 담겨 있다. 정주성, 백석. 산턱 원두막은 비었나 불빛이 외롭다. 헝겊 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에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자리 조울든 무너진 성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혼들 같다. 어디서 말 있는 듯이 크다란 산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성문이 하늘빛같이 훤하다. 날이 밝으면 또 매기 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1936년 1월) 백석은 첫 시집 사슴을 펴냈다. 가지랑집, 여우난골족, 오리망아지 토끼, 정주성을 비롯한 33편의 시를 엮은 이 시집은 백부만 만들어졌기에 매우 귀했다. 시인 윤동주도 이 시집을 미처 구하지 못하여 필사만 한 채 늘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백석 시인은 토속적인 방언들을 주로 활용해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했었던 어떤 고향의 모습을 다시 재구하는 형식의 이제 그런 시들을 초기에 사슴시편에서는 주로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잃어버린 고향의 모습, 그게 또 잃어버린 조국의 모습하고도 겹쳐져서 읽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들을 썼고, 특히 평북 정주 지역의 방언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 때문에 굉장히 개성적인 색채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집이었었고요. 된비, 숨굴막질, 홍게닭, 김치가재미. 백석은 투박하고 낯선 방언들을 사용하여 매우 근대적인 느낌의 시를 썼다. 거기에는 아마 백석이 이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김소월하고는 조금 다르게 체언에서 주로 이제 정주 지역의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또 문장의 용언 부분은 동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또 대체로 표준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문장 자체는 굉장히 근대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은 또 아주 토속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낯설어서 오늘날의 이제 현대 독자들은 사전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그런 방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를 썼고요. 백석의 작품에는 유독 음식에 관련된 시가 많다. 맨모밀 국수와 무이징개국, 흰밥과 가재미 등 110여 종의 음식들이 등장하고 배척한, 얼근한, 구릿한, 달큼한, 시금털털한 등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도 23회나 나온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터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틀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백석은 풍부한 후각과 미각을 활용하여 그리운 고향의 감각과 정서를 되살리고 있으며 자칫 잊히기 쉬운 우리의 풍속을 작품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백석의 노력은 일본의 탄압에 번번이 부딪히고 그는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했으나 우리나라는 다시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백석은 가족이 있는 고향인 평북 정주에 남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이 원하는 시를 쓸 수 없었다. 이 시기의 백석은 뛰어난 외국 소설들을 우리말로 옮기고 어린이들을 위해 동시와 동화시를 썼다. 동화시는 여러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옛 이야기에 운율과 리듬을 담아 백석이 새롭게 만들어낸 형식이다. 1957년 백석은 모두 12편의 동화시를 엮어 집겐의 네 형제를 펴냈다. 번역가로서의 백석의 모습도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시거나 하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것도 개성적인 문체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굉장한 놀라움을 이렇게 표시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로서의 백석의 모습이라든가 또 아동문학 비평가로서의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백석이 사실은 그 시론을 남기지 않은 시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동문학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백석의 생각을 또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평가로서의 백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논객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숙청된 이후에는 사실 거의 농사꾼으로 평범한 시골의 할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겐의 네 형제 이후 공식적인 작품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던 백석은 1996년 양강도 삼수군이라는 첩첩산중의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파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언어, 감각, 문장, 형식, 태도 등
시의 모든 방면에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당대 최고의 모던보이 백석. 일제강점기에 단 하나의 일본어로 된 시도 남기지 않았으며 우리말의 멋을 지키려 했던 백석의 시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자,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는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으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대시 감상하기 1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시상 전개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방금 다시 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행부터 8행. 화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다 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쓸쓸 그리고 상실감. 다음 두 번째. 9에서 19행에서는요. 화자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암울한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그지? 자, 요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무력감, 반성,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중심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20행에서 23행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후부터 내용이죠. 이제 내면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 경건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화자는 무기력한 자아와 운명에 이끌려온 삶에 대해 이제는 인식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화자의 정서. 자, 이번에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갈매나무 나오는 부분. 화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시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격 중에 하나였어요. 의지적이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지. 자,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성찰, 현실 극복의 의지, 그리고 희망.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 내용 중에서 아마 9행에서 19행 그 내용 정리한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이죠. 아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본문 정리한 것들 중에서 280페이지 그 부분 본 다음에 다시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 지문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느끼는 것이었다. 였거든요,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러나부터 바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바뀌느냐? 시상이 전환된다 그랬어요. 시상이 전환된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시상이 시상 전개되는 이게 그래프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 전까지는 쭉 하강으로 내려가던 이 정서가요. 어디서부터? 그러나부터. 자, 이 그러나부터는 다시 상승하게 되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끝까지 닿아가지고 거의 죽음의 충동까지 느끼게 되죠.
근데 그러나에서부터는 다시 상승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나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자. 원래는 외로움과 쓸쓸함이었어요. 앞부분에서는. 근데 그러나 무기력하고 안 좋은 거 다 합해져 있네. 무기력하고 좌절. 그지?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어느 정도로 아무런 거를 할 수가 없느냐. 예, 그냥 그 북덕불 위에다가 제 위에다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글자를 막 그냥 끄적끄적 하고 문 밖에도 안 나가. 자리에 코로나도 아닌데 문 밖에 안 나가. 자리에도 누워 있어. 머리에 손깍지 몇 개를 하고 뒹굴뒹굴 그냥 이러고 있잖아, 얘. 그지? 이게 무기력한 거야. 그리고 좌절했어. 절망했어. 아무것도 나는 이제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라고 했어요. 회한도 느낀다 그랬어요. 회한. 후회하고 한스러운 정서. 슬픔에 잠겼죠. 막 눈물을 막 흘리잖아. 막 계속 울고 있어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막 얘 막 소가 돼가지고 소처럼 막 울고 있잖아. 얘가 계속해서 새김질하면서 반추. 그러다가 아니야 난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깊이 내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나 이후에는 화자의 정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한없이 화자의 정서가 그래 더 이상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내 뜻이고 내 힘이 아니야.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초월적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봅시다. 자, 내면의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면의 안정. 그래, 내면의 안정. 경건하고 겸허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진정하게 되고요. 마음이 이제 진정을 찾게 되고요. 내면의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성숙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이 정화될 거예요. 그리고 평온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정서들 덕분에 극복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 극복 의지 덕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올라갑니다. 뭐가요? 시상이 전개되는 그 그래프에서 이제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학습활동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중에서 네 번째 24에서 32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갈매나무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갈매나무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매나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 산 바위 옆에 외롭게 서가지고 하얀 눈을 계속 맞으며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땠다고? 이걸 보면서 우리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나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의연하게 살 거야. 나도 갈매나무처럼 의연한 삶의 태도를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또 나도 갈매나무처럼 나도 고결한 삶의 자세를 갖고 싶어. 또 나도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리고 항상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런 강인한 존재가 되고 싶어. 맑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나는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의 삶을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전부 다 이 갈매나무의 모습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갈매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거죠. 이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의 희망을 표상한 존재구나. 자신의 의지가 투영되었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 굉장히 많은 표현들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제목을 이처럼 정한 까닭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목: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편지봉투에 발신 주소로 적는 형식이다. 즉 제목은 화자가 거처하는 주소지이며 작품의 내용은 편지 사연에 해당하는데 작품 전체가 편지를 보내는 형식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제목은 박시봉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중에 새들어 사는 집을 주소로 한 건데 편지 보내는 형식을 통해 화자가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그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에요. 박시봉 씨의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얘 처지를 알 수 있어요. 유랑.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왔다 갔다 지금 새 들어 있다는 거죠. 새 들어 있다는 건 내 집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이러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효과입니다. 바로 고향을 떠나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정서, 또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자, 여러분도 이러한 5번째 작품의 제목을 정하고 자신의 성찰이 담긴 시를 한번 창작을 해보시고요. 창작을 하신 분들은 독서록 쓰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읽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해당 독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학습활동 내용을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뒤에는 문학사의 흐름 부분은 우리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2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등교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곧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